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킹스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서 계신 오승용 박사님께서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승용 박사님은 UCW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운영기술소장 그리고 NRCDC TF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 국제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네. 현재는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승종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BNPP 때니까 2010년부터 안전 쪽에 좀 떠나가지고 수출 쪽에 쭉 있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와보니까 예전에 뵀던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탑픽 제목은 이제 원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라는 탑픽인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신교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첫째, 산업 경쟁력,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또 원자력의 국제 경쟁력을 얘기하신 것 같았으니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규제 합리화는 항상 규제는 하나의 의사결정 사항이고 합리화를 제가 합리화라고 해서 합리화가 다른 분한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로 수출 경쟁력하고 관계돼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에 더 얘기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차는 이제 원전산업 경쟁력 그리고 건설과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규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볼 때 원전산업 경쟁력은 이제 우선 노력, 어떤 노력을 갖고 있느냐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 공기 비용, 그리고 운영 실적이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탄소 중립에서 원자력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형 원자력 역할 검증이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계가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애 요인이 원전 건설 공개하고 비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5년 내에 비용을 맞춰서 짓는다 그러면 지금 벌써 10개, 20개의 원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시작하는 것은 원자력은 국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미국만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건 설명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항상 국제시장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당연히 한 군데서 사고가 나면 여기저기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죠. TMI2,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에 후쿠시마가 단점이 있고요. 건설 산업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도 피로트하고 고글이 잘 했었으면
지금 많은 건설이 있을 텐데 좀 못했고요. 다행히 뭐 발악한 성공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지티브한 거는 실제로 미국 원전의 운용 실적입니다. 미국 원전들이 옛날처럼 50% 60%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건설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운용 실적에 의해 가지고 원자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이 넷제로골에 꼭 필요한 것이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두바이에서. 그리고 그때 사이드 이벤트에서 20개 국가가 2050년까지 3배로 증가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도 그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6개 나라가 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는 건 이제 석세스풀 뉴 디플로이먼트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 제가 국제적으로 보면 제가 미국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보고서는 보여드리고 있는 보고서는 미국 DOE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선언적으로 미국이 절대 원자력의 리더십을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우라늄 농축막 구축, 뭐 헬륨, 하야세이, 퓨얼, 뭐 연구, 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이 것이 가진 제일 큰 영향이 뭐냐? 시장이 양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 시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이 폐합할 수 있는 시장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체코에 처음 갔을 적에 그분들이 저한테 한 말은 우리는 당연히 러시아 VBR을 줄 건데 너는 왜 여기 와서 헛수고를 하느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도용을 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시장이 아마 이거에 중요한 좋은 예가 됐고, 이집트 터키인데 러시아 도용을 생각했죠. 근데 우리나라 국력이 불행히도 러시아나 중국 수준이 안 된다 해서 이집트에서 저희가 패배했고 터키에서 패배했습니다. 다 러시아 도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주도 시장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까 우리 김무원 총장님 보여준 것과 똑같은 건데 11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거기는 이제 DOE 전략을 좀 더 확실하게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35년까지 35기가와트,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가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특별히 쓴 제일 큰 이유는 이 보고서 전까지만 해도 대형 원전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전부터 시작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이때 DOE 보고서부터 대형 용수로가 제일 큰 일본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규제 합리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3 제정, 그래서 거기에 니마 액트 있고 어드밴스 액트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35kW를 말하면은 APR 1400 25개 정도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만 해도 1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미국만 해도 큰 대형 원전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 비용하고 공기가 여기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느냐 하는 게 제일 큰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규제 합리가 뭐냐 해서 제가 그냥 어드밴스 액트에서 NRC가 하고 있는 일들을 NRC가 수립을 해서 보여놨는데요. 첫 번째 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타임리 그리고 예측 가능한 라이선스 리뷰를 해준다 라는 거는 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고요. 제가 여기 올라온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쟁력이 어느 수준입니까? 제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체코 만든 수준에서 우리는 언타임 모드시라고 열심히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글 3호기가 당연히 있어요. 보글 3호기가 ABC 중에 뭘까요? 맞히는 사람 상을 제가 뭔가 알아듣을까? A에? 아닙니다. D가 보글 3호기입니다. C는 BNP 비록입니다. A가 우리 신한울 1호기입니다. B가 신한울 2호기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렸느냐? 제가 작년 겨울 ANC 미팅에 갔는데 웨스팅하우스 친구한테 니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한울이 우리 APR 1400의 3호기거든요. 근데 보글하고 뭐 하나도 차이가 없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까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말이 정말인가로 제가 찾아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주로 이제 MIT 셜반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 앞에 써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하는 건 전혀 아니고 뒤에 말했듯이 지금 셜반 교수는 이제 AP 천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 원전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쉬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렸는데요. 이건 저희 건설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자료인데 주로 이제 펄스 콘크리트 안전계통의 콘크리트 시작할 때 전에는 변수가 많거든요. 그다음 퓨어 로딩 한 다음에 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펄스 콘크리트에서 퓨어 로딩까지 보는데 위에서 제가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지금 이제 서울 1, 2까지 있지만 그다음에 신울진 1, 2호기, 바라카 1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는 OPR-1000입니다. 그냥 보글 3, 4호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월성 1호기는 원타임 원버짓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원타임 원버짓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일 끝에 파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펄스 콘크리트, 그다음에 리액터 베이스 세팅을 하고 전기 공급하고 콜드 하이드로 테스트하고 핫 펑셔널 테스트하고 퓨어 로딩을 합니다. 핫 펑셔널 테스트까지는 주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단축이 되고 못하면 오래 걸리는. 그리고 핫 펑셔널 테스트가 지나고 나서 퓨어 로딩을 하려면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다 주로 운영 허가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보글 3, 4호기의 경우는 운영 허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글 3, 4호기는 건설 관리를 잘못했다. 그리고 저희 신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규제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는 불행히도 저희가 계속 케이블 불량품 사태도 해가지고 운영허가 문제가 아니고 설비 제 케이블을 다시 깔고 하는 이유에서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허가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기부터가 이제 운영허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는 못했는데 보글 4호기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원들 다시 짓자는 친구들이 이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도 좀 단축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원스텝 라이선싱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운영허가 그러니까
103G가 이제 저희 OL하고 비슷한 겁니다. 오퍼레이팅 라이선스하고 비슷한데 그때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70일, 56일에서 20일에 36일로 줄어들었죠. 물론 탑펑셔널 테스트 기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는 데는 미국이 훨씬 더 앞서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호걸 원전의 경우는 보험 기능 시장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건설 프로젝트 관리가 주로 현안이었다. 그리고 텐스퍼 오시리 프로세스로 사후의 COL 취득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우는 보험 기능 시부터 해결 잠정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세월 2호기가 34개월, 신한월 1호기 58개월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 경주 지진 영향이 있고 또 이미 가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안이가 생긴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규제에 약간 어려운 두 단계 규제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후쿠시마 사고 영향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타임 원버짓 하지만 실제로 21년 이제 7월달에 조선일보가 완공 15개월 만에 이제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았다라고 써 있는데 건설 비용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2배에서 3배로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버짓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이제 좀 사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규제하시는 분들인지 신한월 1호기 참여했던 분들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TMI2 레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설에서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올렸는데 2018년에 나온 거 보시고요. 여기에 7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에 이제 입수 많이 있는 사람은 BNPP에서 일하던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저희께 상당히 좋게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건설하기 전에 끝냈다든지 나름대로 서플라이 체인이나 레이버 코스를 갖고 있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트랙하면서 좀 흔들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설사도 설계 때, 입결 천사발 설계 때 참여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이 프로젝트를 한 군데서 인티그레이션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망한 이유도 프라이머리 컨트랙터로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서든이 직접 프라이머리 컨트랙터 렌즈로서 컨트랙팅 스트럭터도 있고요. 마지막 두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규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단계에서 나오는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더 빨리빨리 확실하게 규제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변경이 이제 원안을 생기면서 상당히 강화됐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이펠 1400은 저희가 2000년에 설계 인증을 받았고 계속 반복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효율적이진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바뀐 거를 쓰고 그게 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규제관이 뭐가 강화됐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아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 변경이 아무래도 계속 건설 현장에서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전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요한 상황 당연히 원하니까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뭐 퀸스에서 되고 하나는 내가 보고하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이제 뉴 캔슬과 50정도 정책인데 그런 종류로 좀 바뀌어야지 저도 건설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지금 세월 3, 4호기 같은 경우는 9년,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5년, 6년이 아닌다고 항상 얘기하는. 앞으로 4년을 줄여야 되는데 물론 이 규제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건설에서 쓴 건을 운영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건 뼈아픈 경험입니다. 저야 뭐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안 돼도 뭐 옆에서 안 됐구나 하지만 직접 경험했던 분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인데 베라코 완전 건설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가 장기 정비 계약을 해서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하는 걸 추진했었죠. 근데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제일 큰 요인으로 베라코 쪽에서 한 건 이제 저희 국내 원전 안전면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EDG 사례, 원전 불량 부분 그런 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미국 원전 운영 전문가들이 나와의 이 베라코 원전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이제 저희의 안전 문화, 저희 기기 신뢰도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실적, 그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크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얻지 못하고 지금처럼 뭐 부분 발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우리 원전 이용률을 그린 거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가 이제 원전 이용률이고 아래는 오버올 기간이 되는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괜찮게 나가다가 저희가 2011년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뭐 고리 EDG 문제도 있었고, 시험소 위조도 있었고 뭐 이런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는 탈원전도 생기면서 거의 60%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기관을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실제 평균 공기인데 2016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서 계속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2011년부터는 아마 후쿠시마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광 3, 4호기 이슈가 있었겠지만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2017년에 이후에는 70% 정도 이용률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0년대까지는 9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20%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이 뭐 이게 몇 개 호기에 해당하냐 한번 계산해 보시면 25기에 0.1을 하시면은 원자력 발전소 5기 정도가 안 돌고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불시정지 빈도는 저희는 계속 좋은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4에서 7월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뭔가 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이 재개동에 걸리는 시간하고 예방정비 항목 증가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개동에 필요한 여가 심사 프로세스가 이제는 원안위까지 가고 해서 2단계로 시간이 더 걸린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후에 안전성 강화가 됐고 변경항과 심의 대상도 예전과 달리 훨씬 더 강화된다. 이런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도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훨씬 늙은 발전소로 9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앞섰다고 제가 바로 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2007년 이후 계속
2004년이죠. 2004년 이후 9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우리의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겪었던 사례, TMI2에 미국이 어떤 상황에 갔었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왜 RIPBL이 안 되느냐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이게 5년 후인데 1984년도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인데 뉴클리어 파워 바밍 아웃해서 커다랗게 한 6페이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TMI2 사고 구속 조치로 TMI2 액션 플랜이 제기됐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규제가 예측이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야별로 백핏 리콰이어먼트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는 이제 공기 지연, 그 비용 증가로 건설이 중단되었거나 최소한 10배 이상 건설비가 올라갔습니다. 중단된 발전소는 이제 여러분은 이걸 잊어버리셨겠지만 저같이 늙은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리머리, 마블, 짐머 한때 프로젝트로 나왔던 이름입니다. 다이브로 캐너는 451년 달러에서 4.4빌리언 달러로 10배 증가했고요. 쇼렘은 20배를 증가해서 5빌리언 달러의 완성을 하고 결국은 돌리지 못하고 버스 끝났습니다. 운영 원전도 이러한 맥 계속시키기 때문에 오해는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미국은 유틸리티가 국립기관이 아니죠.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 사이클로 계속하고, 이때 커먼웰스 에디슨이 망했고 그게 결국 엑셀런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대 말에 미국의 원자력계는 정말로 위기였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90년대에 대해서 서서히 해보겠는데, 이제 인프를 통해서 각 발전소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해주고 운영 수준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NRC는 정비 규정 그리고 성능 기반 규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넘어가면 이게 이제 단적인 내각이겠죠. 평균 이율을 보시면은 90년대에는 65% 정도에서 위험률이 있었고요. 96년도에 이제 결국은 정비 규정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76%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서 88%, 90%를 넘어가는 이러한 절차를 갖았습니다. SPV나 AP913은 인포에서 개발한 이제 하나의 운영 절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발전소 규제기관의 상호보완적인 노력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미국의 NRC 성능 기반 규제 도입의 배경은 미국도 TMI2 사고 나서는 주로 발전소에 와서 벌칙 사례를 발굴하고 부과를 계속했습니다. 윌스톤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망해가다시피 했는데, 미국이 이제 리간 정부 때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외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느라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NRC 내부에서는 데이비스 베시 원자로 상부용기 현안이 아마 제일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 많이 체크를 했고, 인스펙션도 많이 했고, 범칙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이거는 이제 보이고가죠. 상부용기에 보리가시드에서 생기는 거는 전혀 캐치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많이 보지만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메이크 오버사이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고, 네, 메인터너스 룰이 이제 발전소 분리 지표가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이제 펜스가 50.5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끝내는 거, 승인하는 거 등식으로 최종적으로 의미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직접 2006년 운전 학習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SL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결국 2년 4개월 만에 끝났죠. 그 뒤에도 2015년에도 또 본사 엔지니어링 교육을 해서 또 2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사적으로 엔지니어링 쪽에 전환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실패를 했느냐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말을만 하면 일본은 최고 경영진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다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도 배가 더 고파요. 미국처럼 커먼웰스가 망해갖고 내가 내일에 자유 있을까 없을 경우만 하고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의 불시정지는 굉장히 적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한테 갑자기 새로운 걸 하라는 것은 좀 동기부여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최소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기계정비 계측 다 하면서 메인터넌스에 따라서 또 하고 그것도 신뢰도 데이터 모으는 건 정말로 3D 작인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만 많이 늘었고 없는 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겠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문화는 굉장히 틀리다고 제가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느꼈던 거는 미국은 이용률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시정지가 훨씬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불시정지가 훨씬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불시정지 들어가면 재경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불시정지를 줄이려면 아무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항상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불시정지할 수 있는 항목은 몽창 다 잘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는 게 저희의 아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합리적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오늘 토의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규제라는 건 현재 가용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로 1950년대부터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 있었다는 걸 넣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죠. 제일 부족한 게 발생 빈도를 자꾸 잊어버리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시퀀스만 보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미국 경우는 이제 TMI2 사고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규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비 규정이라든지 벡터 오버사이트 프로세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백빗 룰이라고 해서 항상 이득 비용 대비 이득을 고려해서 백빗을 하는 이런 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된 거는 미국이 굉장히 암흑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겪지 않고서도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있나 게 하나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아직 이 RIPD가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경제 지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가 볼 때는 TMI2 사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사고는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56년에 윌리엄 리비라고 이분 이제 변호사인데 이분이 써놓는데 이때도 이미 엑스턴 시나리오 프로바빌리티 컨시퀀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 커스커브는 67년에 파머가 이미 제안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인데 미국에서 요즘 있어요. 갖고 있다. 항상 질문의 특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How safe is safe not인데 상대적 리스크로 평가라든지 비용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기후변화 대비해서 원자력의 리스크가 없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논리적인 상황으로 이 How safe is safe not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수출하러 간 사이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시행령으로 퀀티티브 헬스 오브젝티도 있고 CS137 방출량이 있는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우리 PRA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 경우는 세이프티 골이 평균치로 인구의 미친 영향을 제시하는 거지 발전소별로 이걸 만족하라 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이제 PRA 수준과 이용성에서 이런 게 의미가 많지 않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텐스가 53대 정도 연기돼서 성능 기준을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여기가 활발한데 아마도 퀀티테이티브 헬스 오브젝티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PRA가 특별히 더 좋아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넣은 건지 하는 걸 좀 저는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준현 박사님한테 질문하는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사고시 방사선 선언. 이건 제가 A844를 개발할 적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TMR2 사고에서 나온 우리가 큰 이득이 뭐냐 그러면 누레 미사일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수로형 소스통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TID 소스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TID 소스통은 50년대 경북 가스로 사고로 나온 데이터가 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결국 이 데이터가 있는데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 경우 가동 원전은 TID를 써도 된다고 이제 100개 룰에 따라서 이 비용 대비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맞아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PSL 품질 신청 방어 요거는 제가 항상 한선에 쓸 때 하는 얘기인데 우리 RIPBR을 하자고 하면은 PRA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밑에 있던 분까지 우리 PSL을 더 좋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 정보라는 건 리스크 기반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많으면은 디펜스 인덱스를 늘려야지 더 완벽한 PRA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어렵다. 연구 과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이거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 규제가 바로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AFW를 해가지고 URD 개발을 하는데도 같은 방법을 썼었는데 규제자 사업자 전문 간의 소통을 해서 규제안을 만드는 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다음으로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NI에서 이제 NI는 우리나라 원산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라이선싱 모더나이제이션 프로젝트와 에너지바와 같이 해서 NI18 공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비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규제 요건이 있습니다. NRC가 사용 승인해서 이걸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자나 설계자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규제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다 하는 게 제가 제일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요건이 왜 중요하냐면 URD나 이런 non-FWR requirement 같은 게 중요한 이 설계는 항상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를 하려면 요건을 미리 다 잘 알아야 돼요. 요건이 자꾸 바뀌면은 이게 설계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 요건 설계 단계에서 고려돼야 되고 최적 설계가 부담식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부러운 점이 되겠고요.
그 어드밴스 액트에서 또 얘기했듯이 efficient timely predictable 리뷰를 할 수 있고 제도가 되면 좋겠다. 이걸 제가 결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이 타협 정보가 되면서 계속 노력했던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래도 전문가 풀을 유지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규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세상 깨달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업과들 우리나라도 건설하고 있는 모두 경쟁력 확보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규제 분야도 그 중에 하나다. 규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이나 건설 중에 논다는 경우는 설계요건이나 기재요건을 중간에 바꾸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항상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최신 기술 기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설계하는 사람한테 최신 기술 기준 가지고 기술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걸 쉽게 그냥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 때 들었던 제 얘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좀 안전하지 않으니까 제일 안전한 부분을 하나 붙여라 하면 날개를 더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나오는 프로덕트는 불안전한, 더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영향이 반대로 할 때도 많다. 미국 가동력 운전의 경쟁력이 이제 정비 규정 레이트 오브 사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한번 고민을 하고 제가 채택할 수 있는 건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좀 규제기관하고 사업자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 요건이 없이 계속 운영 산준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규제에서도 ROP를 한다 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거 다 하고 ROP를 한다는 건 좀 심각한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좀 완화시켜주는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ROP를 수행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인스펙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펙터 출연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인스펙터의 목표가 많은 사례를 만들어서 옐로우나 레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 담당 발전소를 그린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 KSF 때는 이제 한소원 분들이 미국 원전을 방문하고 파견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저희 규제기관에서도 가서 미국 애들이 ROP, 뭐 인스펙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지금도 성능 기준, 성능 목표 달성해서 그린으로 쫙 나오고 하는데 캐스에 가면 모든 게 그린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뭐 재기동을 인허가 없이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ROP를 도입하면 얻는 장점이 뭘까? 이런 차원에서요. 신형원전에는 새로운 규제요건이 필요하다 해서 규제요건 개발부터 우리가 지금 이미 찾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 교수님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아마 만들어 주시고 제가 보면 규제요건에서 벌써 우리는 미국한테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확신하니까 너는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설계자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APR 천사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비공식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하는 찬스가 있었는데 요즘 상당히 벽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희가 안전운영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리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 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립니다.